안녕하세요. 요즘은 비가 많이 내리네요.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니 마음도 울적하고 외로운 마음을 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비가 오면 2년 전 세상을 떠난 한 아줌마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렸었거든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서울시 성북구에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느덧 40대 중반을 넘었고 현재 그림 그리는 걸 취미로 삼으며 그럭저럭 살고 있는 아줌마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저는 전신에 화상 흉터가 심한 사람입니다. 물론 얼굴에도 깊은 화상 흉터가 남아있고요. 화상에 대해 말하자면 화상을 입은 건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 일이었어요. 10여 년 전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밤의 공기와 온도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후덥지근한 여름밤이었어요. 학교에서 퇴근하고 난 후 아이들의 먹거리를 사기 위해 운전을 하며 마트로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거리를 막 차로 지나고 있는데 그때 등 뒤로 무언가에 세게 박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차 안이 불길로 휩싸였어요.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가 없었고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땐 전 병원 침대였어요. 붕대가 온몸에 감겨져 있었고 미칠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죠. 쉴는 사이로 보이는 남편과 자식들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젖어 있더군요. 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게 재앙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죠. 역시나 담당 의사는 제게 전신의 50%의 심한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지속될지 모를 삶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터라 움직이지도 못했고 팔과 다리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선 딸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밥 먹는 것도 남편이 직접 떠먹여줘야 했죠. 그것까진 괜찮았지만 치료는 고통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매일 소독을 해야 했는데 소독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에게 거울을 갖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거울을 주길 망설였어요. 그리고 거울을 본 순간 전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죠. 제 자신이 보기에도 이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살은 노랗고 흐물거렸고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게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괴물 같았습니다. 화상은 몸만 병들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통은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죠.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러고 어떻게 사냐는 말을 대놓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제가 낮엔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데 동네 꼬마 하나가 그네에서 넘어져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스레 꼬마를 일으켜주기 위해 그네 쪽으로 다가갔죠. 근데 하필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어 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때까지 환히 웃고 있던 꼬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꼬마는 제 얼굴을 보곤 비명을 질렀고 급히 제 엄마 품으로 달려가더군요. 꼬마의 엄마 역시 제 얼굴을 보곤 흠칫 놀라 아이의 눈을 맞곤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데 참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린아이들은 제게 사랑스럽고 무해한 존재였는데 이젠 아니었죠. 전 그날 이후론 집 밖으론 나가지 못했어요. 사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유복한 가정에서 큰 고생 없이 자라 다정한 남편과 결혼을 했고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니 한마디로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니 저는 직업도 살림도
정상적으로 뭐 하나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에 틀어박혀 살아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사람들이 저를 보지 못하는 밤 시간대였습니다. 밤 시간대 호숫가를 산책할 때만 마음이 편했고 하루 중 그나마 가장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흐르는 물가를 바라보며 제 자신이 죽는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만이 제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없던 우울증도 생겨버렸습니다. 이젠 어떻게든 제게 힘을 불어넣어 주려는 가족들도 지긋지긋해졌어요. 사실 가족들은 저를 마음의 지옥 속에서 구해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꽃을 들고 사들고 왔고 그 사고 이후 운전을 못하게 된 저를 위해 드라이브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이 나약한 엄마를 지탱해 주려고 했죠. 특히 큰딸은 작은 푼돈을 모아 제 생일날마다 근사한 원피스 한 벌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미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삶을 잃었다고 생각한 제겐 그 무엇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혐오스러울 뿐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죠. 우울증은 짜증과 분노가 되었고 저는 이유 없이 가구를 부수거나 집안 화장실 거울을 때려 부수곤 했어요. 저조차도 저를 제어할 수가 없었던 날들이었죠. 그렇게 이 고통이 낫지 않고 10년이 넘어서자 가족들도 결국 이런 제 모습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점점 노력하길 그만두더군요. 자식들은 각자 독립하여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막상 토끼 같은 자식들이 분가를 하고 남편의 무관심이 지속되자 저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나의 부고 소식을 듣게 하는 상상을 하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목숨을 놓는 건 쉬웠지만 그로 인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저는 삶을 놓지 않기 위해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쯤 남편 앞에 조용히 술잔을 놓고 말했죠.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요. 제 얘기를 듣자 남편은 반대를 하더군요. 순영아, 시골 생활 쉽지 않아. 벌레도 많을 거고 거기다 나는 아직 퇴직할 수가 없는 거 알잖아. 우리 조금만 있다가 내려가면 안 될까? 남편은 같이 가자는 뜻으로 알아들었나 보더군요. 전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 혼자 가겠다는 거야. 뭐라고? 남편은 예상치 못한 얘기인지 너무 놀라더라고요. 저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나 위해 그간 많이 노력해준 거 알아. 그거 너무 고마워. 빈말 아니고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 다른 남편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 계속 데리고 살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정말 고마운데 나 이제는 혼자이고 싶어. 좀 자유롭고 싶어. 순영아. 남편이 애끓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겠다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미안해. 근데 나 정말 가고 싶어. 여보, 나 시골에서 자란 거 알잖아. 나한텐 이런 팍팍한 도시 생활보다 시골이 더 익숙해. 시골 공기 냄새도 맡고 싶고. 순영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거기 가면 너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돼. 친척도 친구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혼자 살려고 해? 남편은 저를 현실이란 이유를 끄집어내어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캐리어에 아예 짐을 싸기 시작했고 남편은 결국 그런 제 고집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죠. 그리고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장은 너 마음 편한 대로 해. 대신 네 말대로 1년만이야. 그리고 내가 못 가니 널 도와줄 분은 필요해. 그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사실 오롯이 혼자이고 싶었지만 아직 손이나 다리 쓰는 게 불편해서 저를 옆에서 보조해주시는 분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구인 사이트에 저를 따라 시골로 가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글을 올렸죠. 하지만 그 조건 때문인지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어쩌다 오신 분들은 다 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린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자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 갔어요. 그냥 차라리 혼자 가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죠. 그때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인글 보고 연락드렸어요. 이 번호 맞죠?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통통 튀는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전화를 한 당일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했고 저도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인상이 푸근하고 60이 넘어 보이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지금까지 오신 분들과는 달리 어떤 거리낌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환자가 아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듯 해달까요? 보통 면접 보러 오신 분들은 제게 어쩌다 이렇게 얼굴이 된 거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심기를 불편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그런 질문 없이 자기 얘기만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자기 이름이 김미자이고 60세이며 젊었을 적엔 식당 일을 했고 나이가 든 후부턴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경력이 10년쯤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이가 드니 이 일도 힘들고 월급도 오르지 않아 힘들었다고 그래서 새로 직장을 구하고 있었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야 할 곳이 꽤 시골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어차피 자식들도 다 나가 산 지 오래고 이미 혼자라서 상관없어요. 마침 나도 지쳐있던 참이라서 시골 생활 하고 싶었는데 이거 글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사모님만 마음에 드시면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아줌마는 치매 환자분들을 많이 상대했으니 자기가 마음에 드실 거라는 자신감도 내비치셨습니다. 저 또한 이왕 구하는 거 손길이 야무지신 분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요양원에서 오래 일하셨다 하니 내심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아줌마를 보고서야 그제야 마음을 놓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럼 그분께 짐을 정리하고 내려갈 준비를 하시면 연락을 달라고 했고 그동안 저도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그분이 가고 나서 저의 짐을 다시금 점검하며 저의 화상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순영아, 거기서 마음 다 회복하고 돌아와. 내가 못해준 거 다 하고 와. 남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걱정 말라며 알았다고 대답한 뒤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그분과 함께 드디어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맞이한 시골의 풍경과 공기는 정말이지 서울과 달랐어요. 드문드문 보이던 나무들이 아니라 펼쳐진 산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신선한 공기, 그 모든 것들은 제 마음까지 정화시킬 것처럼 아름다웠죠. 또 일부러 30가구밖에 안 사는 조그마한 산골을 선택했던 터라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모든 게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줌마는 저 대신 짐을 풀어주었고 저를 부축하여 하나하나 시골의 풍경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옆에서 보니 아줌마는 저보다 더 좋아하는 기색이었어요. 아이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고 가끔씩은 아무렇지 않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어때요? 와, 나 땐 이런 데서 콩소리도 해먹고 그랬는데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아, 저도 그랬죠. 콩소리도 하고 메뚜기도 잡아서 튀겨 먹고요. 그러니까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물도 아무 데서나 막 퍼다 마시고 요즘은 물도 다 사 먹잖아요.
저는 아줌마의 자연스런 스킨십에 손을 미처 뺄 생각도 못하고 이곳 저곳을 걸어다니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논밭에서 흙을 먹으면서도 뒹굴던 기억, 나보다 큰 소들에게 먹이를 주었던 기억, 할머니와 함께 구부정한 허리로 모내기를 하던 기억, 수박서리를 하다가 혼이 쏙 빠지도록 이장님에게 잔뜩 혼이 난 기억, 그 기억들과 향수가 아찔할 만큼 덮쳐오니 기분이 묘했어요. 정말 여길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줌마도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아줌마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우린 첫날부터 대화가 끊이지 않고 물 흐르듯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말이 잘 통해본 건 처음인지라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골에 내려와도 몸에 오는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화상이 남긴 고통 외에도 섬유 근육통까지 앓고 있었는데 이 근육통은 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픈 병이었어요. 마음의 병이 몸까지 이어져서 사람을 고통과 자괴감 속으로 몰아넣는 병이었죠. 특히나 이 섬유 근육통은 아침에 제일 증상이 심했는데 눈을 뜨면 온몸이 불에 타는 자결통으로 차올라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줌마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제 근육들을 손으로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며 제가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리더군요. 처음엔 아줌마의 손길을 받는 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어린아이가 된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엄마처럼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아줌마의 손길이 어느새 편해지더라고요. 덕분에 그 손길로 불안을 잠재웠고 조금은 평온한 기분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정말이지 부지런하셨어요. 계속 논밭에 나가 일을 하셨고 여기 사는 다른 할머니들과도 곧잘 말을 하며 동네의 밭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려고 하면 손도 못 대게 하셨죠. 몸 아픈 사람이 뭘 하냐고요. 그래도 전 아줌마의 성화를 물리치고 기어이 논밭에 들어가 잡초 뽑는 것 정도는 도왔어요. 아유 참, 정말 고집스럽네, 고집스러워.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줌마, 이 꽃 진짜 예쁘다, 그죠? 정말이지 손에 매만져지는 흙과 여리디 여린 꽃들의 느낌은 참으로 좋았어요.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 같달까요? 아줌마는 제가 심심할까봐 때때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서 들은 동네 얘기를 제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통해 이 동네의 대소사를 들었고 그걸 듣다 보면 30가구밖에 안 되는 사람 사는 동네다 싶어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어요. 어쩔 땐 이렇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했죠. 예전 도시에서는 사람들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옆집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선 작은 소식 하나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얼굴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묻는 겁니다. 저는 늘 받아왔던 질문이라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있는데 대뜸 아줌마가 그 할머니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얼른 가셔요. 할머니는 황당하다던 듯 아줌마를 바라봤고 욕설까지 내뱉으셨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가고 나서야 당황해서 아줌마에게 왜 그랬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휴, 예의가 아니잖아요. 분명 그 질문 평생 받아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마음을 헤아려 대신 입으로 꺼내준 건, 그리고 대신 누군가에게 화를 내준 건 제가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배려였고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부끄럽고 민망해서 그런지 그 말은 입안에서 웅웅거려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줌마는 잔뜩 감자와 옥수수를 내어와 상 하나를 펴두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름없는 저녁이었고 음식이었지만 아줌마 덕에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꿀맛처럼 느껴졌죠. 전 몇 달 보지 않은 이 아줌마가 정말 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이대로 도시로 올라가지 않고 아줌마와 함께 계속 이 평온한 시골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가끔씩 제 성격대로 틱틱거리기도 했고 짜증도 부렸지만 아줌마는 늘 넉넉하게 저를 받아주셨어요. 무엇보다 제 외롭고 초라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이 변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라며 얼마나 그동안 혼자 힘들었을 거냐며 저를 감싸주셨어요. 저는 점점 그분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서 남편에게도 못했던 얘기, 자식에게도 못했던 얘기들을 하나 둘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문득 저는 아줌마에게 제게 상처가 되었던 그 사건을 꺼냈어요. 꼬마의 눈빛과 저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기억을요. 이미 허물어질 만큼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아줌마는 말없이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얘기가 다 끝난 후엔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 근데 있잖아.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 말, 시선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저는 아줌마의 고생했다는 그 말에 아주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아줌마는 오랜 시간 동안 제 눈물을 받아주었고 제 등을 천천히 다독거려 주셨어요. 그날부터 전 사는 게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나를 오래도록 미워하고 혐오했던 마음에서 드디어 벗어났기 때문인지 아침마다 아프던 몸도 어느새 괜찮아져 있더군요. 아줌마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아줌마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밤 산책을 하다가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아줌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나는 뭐 별거 없이 살아와서 별로 말할 게 없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줌마는 살아온 얘기를 해달라는 별것 아닌 질문에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 제가 자꾸 부추기자 아줌마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시골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온 게 20살 적이었어요. 그땐 살 곳도 없었고 서울살이도 처음이라 모든 게 무섭고 두려웠을 때였죠. 그런데 엄마 쪽 먼 친척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와 동생을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릴 걷어준다는 그분이 너무 고맙고 황송할 정도였죠. 그 여자 집은 엄청 으리으리했어요. 옛날에 내가 살던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요. 그때 동생하고 나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날 거둔 게 날 부려먹으려고 거둔 거라는 걸요. 그 여자는 첫날 저와 동생한테 빗자루 2개를 주면서 그 큰 집을 다 청소하라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럼 내쫓을 것 같으니 어쩌겠어요? 할 수밖에요. 그렇게 저와 10살 난 동생은 매일매일 열심히 빗질하고 닦았어요. 일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6시간 동안 청소를 하다 보면 온몸에 쥐가 다 나고 작은 몸이 다 아파왔어요. 특히나 동생은 몸이 자주 아파서 더 몸살을 앓았죠. 근데 그 여자는 정말이지 악독했어요. 물론 저희한테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집엔 나 말고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었는데 어찌나 아랫사람들을 구박하고 눈치를 주던지 모두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그 여자가 밥을 먹을 땐 모두 구석에서 쪼그려서 밥을 먹을 지경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은 그 여자 반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고가에 보석이 박힌 예물 반지라면서 저희를 달달 볶아댔어요. 그런데 반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집안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였죠. 그러다 그 화살이 그 집에서 가장 힘이 없던 저와 제 동생한테로 날아왔죠. 동생은 당시 그 여자를 너무 무서워했던지라
잘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그 여자는 그걸 빌미삼아 동생이 훔쳤다고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면서도 그 여자를 말리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부엌국자를 들고 와서는 갑자기 저랑 동생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다급히 달려가서 동생을 감싸 안고 대신 맞았죠.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아직도 비가 오면 맞은 손가락이 욱신거릴 정도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남편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저희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어쨌든 우린 그 일로 며칠 있다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죠. 하지만 도망친다 한들 누가 우릴 받아주겠어요. 갈 데가 없어서 지하철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신문지 한 장만 덮고 며칠 밤을 자는데 그해 겨울이 어찌나 춥던지 이러다 통상 걸려 죽기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동생은 너무 어려서 정말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식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취직시켜달라고 빌었고 다행히 사장님이 그런 제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저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전 나이 20에 하루 12시간씩 서서 설거지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밤에는 그 부엌에서 동생과 잠을 잤고요. 그래도 닭보단 따뜻하고 저와 동생을 국자로 때리는 사람도 없으니 저와 동생은 좋았어요. 그러다 25살 때쯤 겨우 괜찮다 싶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드디어 일을 그만두었는데 남편은 술과 여자밖에 모르는 남자였더라고요. 툭하면 제가 집에 데려온 동생까지 구박을 해댔고요. 하지만 낳아놓은 자식들 때문에 쉽사리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크니 이제 이것들이 죄다 속을 썩이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때는 차라리 12시간씩 일을 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게 몸은 피곤하고 고단해도 마음만은 편했으니까요. 그러다 느지막이 제 나이 50이 되어서야 자식들도 다 나갔고 남편 한여 노릇하는 것도 그만해야겠다 싶어 남편과 이혼하고 요양원에 취직하며 돈을 벌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편하고. 제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얘기를 끝마친 아주머니 눈에 어쩐지 물기가 서린 것 같았어요. 늘 강인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줌마의 삶에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이셨던 거예요. 저는 진작 아줌마의 얘기를 물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아줌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줌마는 서글픈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내 얘기 재미없다고 했죠? 저는 아줌마가 제게 해준 위로처럼 아줌마의 손을 그저 계속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로. 저는 그때부터 아줌마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아줌마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껴서인지 아줌마가 고생하는 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아줌마는 번번이 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 뭉쳐있는 아줌마의 어깨를 손으로 풀어드리고 국자에 맞아 반 꺾인 손가락도 마사지를 해주며 아줌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줌마가 밤마다 혼자 어딜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가가 빨개져서 들어와선 그냥 밤 산책을 나갔다 왔다며 둘러대시더군요. 분명 울고 온 것 같았는데 저는 너무나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끝까지 말해주시지 않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걱정도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나중엔 섭섭함마저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이 산골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제가 말소리를 듣곤 여자분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병원 치료도 거부하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니 어쩌자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들어가서 얘기해. 누구세요? 저의 등장에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리곤 아줌마에게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냐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도 그 소리에 놀랐고 아줌마도 놀랐죠.
그런데 아줌마가 그 여자분과 제 사이에서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다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저를 향해서요.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묻자 간신히 말을 하더군요. 사실은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너무 미안해서 인생 망쳤다고, 내가 당신 인생 망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자란 아들이 그날 당신을 쳤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저는 당장 자수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됐어요. 간간히 친구 통해서 저한테 돈 붙여달라는 말만 하고, 나는 사모님이 일했던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10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도, 혼자 밤 산책 나가시는 것도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인생을 망쳐서 너무 미안합니다. 모두 아들 잘못 키운 내 죄예요.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이 울분을 어떻게 참아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 아들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아줌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에 분노에 어린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마구잡이로 튀어나왔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대체 왜 이제 와서 이걸 다 말하는 건데요? 왜? 왜 이제 와서 용서를 비냐고요? 그동안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잖아요. 네? 내 아들 죄를 들추는 게 두려운 어미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죽도록 미안한데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죽을 날 받아놓고 나니까 이제야 용기가 생겨서. 뭐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줌마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몇 달 전 시한부 선고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날을 받아놓으니 당신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 가기 전까지 속죄는 하고 싶어 저를 찾아온 거라 했어요. 저는 닥쳐오는 두 번째 충격에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옆에 서 있던 여자도 나란히 무릎을 꿇으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언니는 아들놈 찾아서 자수시키려고 했는데 그놈이 집안 물건 다 들고 해외로 도망가는 바람에 10년째 연락도 안 되고요. 저는 이윽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한 뒤 혼자 방구석에 앉아 펑펑 울었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했어요. 나 좀 데리러 와줘, 여보. 나 좀 제발 데리러 와줘. 무슨 일이야? 여보, 괜찮아? 남편은 제 목소리에 놀라 급히 한달음에 이 산골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무슨 그런 아줌마가 다 있냐며 당장 그놈을 경찰 조사 받게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경찰서에 가서 이것저것 말하는 동안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가끔 경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으러 나갔지만 거의 반송장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다시금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을 힘도 없었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에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그 전번에 배웠던 김미자 씨 동생입니다. 오늘이 언니 마지막 날일 것 같은데 꼭 순영 씨를 뵙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아줌마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에 잠시 수화기를 들고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듬더듬 가겠다고 말한 뒤 주소를 물었어요. 저는 모자도 쓰지 않고 화상 어린 얼굴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줌마는 기계에 둘러싸여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못 본 사이 너무나 야위어 있었고요. 저는 아줌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동생분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하고는 나가더군요. 아줌마는 힘겹게 눈을 뜨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아줌마는 손을 더듬거리며 제 손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잘 가시라는 말을 하든 무슨 말이든 해야 하는데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목구멍에 가시라도 걸린 것처럼요. 그런데 그때 아줌마가 먼저 한 글자 한 글자 힘들여 말했습니다. 말 못해서 미안해요. 너무 정이 들어서. 살다 보니 너무 정이 들어서.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한 줄기 떨어뜨렸습니다. 아줌마의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줌마와 1년을 살았던 저만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전 그제야 아줌마의 귓가에 대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자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히 가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결국 그분의 진심 어린 뜨거운 속죄에 그만 날카로웠던 마음을 고이 접었어요.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비는 아줌마를, 죽어가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분 말에 따르면 제가 왔다 가고 며칠 후 그분은 눈을 감으셨고 마지막 순간에 짐을 벗었다고 말하셨다 해요. 저는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며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세상이 나를 괴물로 봤던 걸까? 아니면 내가 나를 혐오하는 마음이 컸던 걸까? 처음으로 그 두 개의 마음을 저울에 매달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고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제가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요. 더는 그 누구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오늘은 그분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욱 생각나고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조금 있다 남편과 함께 저는 그분의 산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잘 계시냐고 안부도 묻고 소주도 뿌려드리고요. 이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분은 저를 지옥에서 구해주셨고 당시 영혼이 사라져가던 저를 살려주었으니까요. 또 의도가 어찌되었건 전원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던 시간과 서로의 삶을 기댔던 시간은 누구보다 진실했고 그건 그분에게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모자를 벗고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낮에 나가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때 전원생활로 면역이 생겨서인지 이젠 세상 사람들 시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고요. 남편도 아이들도 그런 저를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게 마구 용기를 주니 낮에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엔 거울도 생겼어요.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먼저 남편에게 거울을 사자 말했거든요. 남편이 항상 저 때문에 거울을 못 보고 핸드폰으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기쁜 얼굴을 애써 숨기며 정말 그래도 되냐며 제게 재차 묻는데 그동안 우리 남편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겠다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내일 저녁엔 아이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다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맛있는 걸 사주려고요.
소고기를 사줄까 하는데 아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휴가 나온 아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벌써부터 뿌듯해집니다.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힘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